인간의 눈으로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하이젠베르크는 이 입자를 직접 관측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속도를 알지 못하고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스승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 하이젠베르크도 스승 보어도 코펜하겐에서 연구에 여념이 없었고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 연구 결과를 가지고 스승 보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어는 제자에게 한 소리 하고 맙니다. 지금 자네가 연구 중인 이론은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론의 일부분에 불과하네. 그리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겠네. 그런데 왜 어째서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빠져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스승님,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직 나도 모르네. 하이젠베르크 본인의 이론을 별거 아니라고 말해놓고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스승 보어. 하이젠베르크는 어이가 없었지만서도 두 사람은 같이 코펜하겐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그 원리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요? 아, 몰라, 다 때려쳐 그냥 시전하고 롤 한 판 땡기러 가잖아요. 야, 롤 딱 한 판만 하고 다시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탑 나서스가 농사 짓는 바람에 진 거야. 그럼 또 한 판 해. 그랬더니 다음 판은 이제 탑 티모가 버섯 농사한다고 진 거야. 그렇게 계속 지다 보면 빡쳐서 이제 게임 계속하게 되잖아요. 보어도 여러분들이랑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와이프 핑계 대고 노르웨이 여행 가가지고 스키만 계속 죽어라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 보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롤하고 게임하고 앉았으면은 성적 절대 안 오르잖아요. 아이디어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런데 보어는 스키 타면서 쉬니까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나의 제자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행렬역학을 발표했고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파동방정식을 발표했단 말이지. 두 공식은 근본부터 다른 건데 이상하게도 값은 똑같단 말이지. 혹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와, 보어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우리랑 역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잠깐 쉬면서 스키 좀 탔다고 갑자기 무슨 양자역학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아, 저도 저런 두뇌 가졌으면은 1일 1영상 쌉 가능인데 어쨌든 보어는 스키 타다가 생각난 이 아이디어를 빨리 털어놓고 싶었고 보어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즉시 하이젠베르크를 만납니다. 이보게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가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네. 정말입니까 스승님? 그 이유가 뭡니까? 전자는 어떤 실험에선 입자의 성질을 보여주고 또 어떤 실험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내 생각엔 자네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이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 예?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렇다네. 전자를 입자라고 가정한 자네의 행렬역학, 그리고 전자를 파동이라고 가정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네. 아니 스승님, 지금 슈레딩거 그 고양이 같은 놈의 이론을 갖다가 제 이론을 완성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놈이 저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승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분명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악연을 잘 알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못 죽여서 안달난 라이벌 관계죠. 그리고 저는 전자의 입자성으로 행렬역학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파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그 고양이 놈이 만든 이론을 받아들이자고요. 이 보게 제자, 잠깐 진정해 보게. 자넨 지금 25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행렬역학에 이어서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데 불확정성의 원리는 설명이 부족하네.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자넨 과학계의 전설의 레전드가 되는 거네. 자네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슈레딩거는 이제 자네 발톱도 못 따라와. 보어의 말이 일리는 있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슈레딩거의 이론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적의 무기로 적을 치는 셈. 이게 잘만 된다면 슈레딩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일단 보어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전 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파동인 그 어떤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보죠. 그런데 양자 영역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는 이런 고전 역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중순리 실험을 보면 전자는 어떨 땐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땐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떨 땐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땐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입자의 운동량을 파악하면 위치를 모르게 되죠. 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 역학은 전자를 입자라고 보고 만든 공식이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입자의 파동성으로 만들어낸 공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공식은 놀랍게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자는 분명 입자가 맞네. 하지만 분명 파동도 맞네. 그런데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은 서로를 배척하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네. 그러면서도 입자와 파동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세계를 설명하려면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정보가 함께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네. 자네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네. 입자의 위치, 운동량 측정이 동시에 안 되는 현상. 자네는 그게 그냥 입자의 성질이다, 원래 그런 거다 라고만 했는데 이건 분명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 때문이네. 입자와 파동은 서로 대립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는 것일세. 즉, 자네의 불확정성 원리는 나의 상보성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보어의 말은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처음엔 상보성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끝내 보어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수학적이고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는 철학적인데 두 이론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켜줬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 이 두 가지 이론을 합쳐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와 보어, 이 두 스승과 제자가 연구에 몰두한 도시가 코펜하겐이었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으로 이름 붙여졌죠. 자, 이렇게 코펜하겐에서 두 사람에 의해 나온 두 이론은 코펜하겐 해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927년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 국제물리학회의. 보어는 이곳에서 상보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님들 입자랑 파동이랑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양자 영역의 이상 야리꾸리한 진실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은 대립적이지만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레알 크크만 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자랑 파동이 왜 하나면 안 됩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겹치면 왜 안 됩니까? 우리들이 맨날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는 원래 음과 양의 성질이 하나인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지 원래 우주가 그런 겁니다. 파동과 입자, 이렇게 상반되는 양측면을 한 방에 받아들여야 우리들이 양자 세계의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질서도 창출할 수 있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뭐 대충 보면은 크게 과학적인 내용도 없고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만큼 과학계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동시에 성립되지 않았던 것들, 입자성과 파동성, 위치와 운동량, 이중순리 실험에서 경로와 간선무늬 등등이 이 상보성의 원리로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디락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와, 이거 실화냐? 이건 물리학 사상 최강의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보어는 진짜 전설입니다. 오펜하이머의 평가입니다. 인류 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보어는 이후에 과학적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고 덴마크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보어는 귀족 가문의 문장을 선정할 때 방패에다가 태극도를 그려 넣었고 그 위에다가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태극무늬? 보어도 우리 민족이었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라는 문장은 구역의 음양 이론입니다. 우주 만물은 태극에서 나와 음양이 되고 음양이 또 음과 양을 낳는다. 음과 양은 서로 상보적으로 존재하고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화한다. 대립하는 기가 얽혀서 상호작용을 하고 세상을 구성한다는 음양 이론은 상보성 원리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전자는 파동이며 입자고 이 대립되는 것이 상보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함께해야 양자 영역의 설명이 가능하죠.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는 음양 사상이 현대 물리학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불만은 많았습니다. 슈레딩거와 폰 라우에는 결정적인 결론에 이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고 아인슈타인도 가세에서 코펜하겐 해석을 까기 시작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솔베이 회의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풀 예정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테넷의 원리는 무엇일까? 다음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미뤄왔던 테넷입니다. 물론 영상을 준비한다고 했지 이걸 무조건 올린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테넷을 준비하다가 제 머리가 안 터져야 뭔가 올리든 말든 하겠죠? 그러니까 영상이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놈 머리가 터졌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